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외로움의 습격. 지은이는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김만권입니다. 서문을 읽겠습니다. 정치 철학사상 최초로 외로움을 명백하게 철학적 정치적 주제의 하나로 다룬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이 이토록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이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다. 놀랍게도 영어권에서는 16세기까지 외롭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 달리 말해 외로움이란 그 이전까지는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혹은 표현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이후 사회적 변화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의 측면에서 보자면 외롭다는 말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와 같다. 외로워진다는 말은 결국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라진 존재란 뜻이다. 놀라운 기술의 발전 덕에 모두가 연결된 시대이지만 이 세상은 외롭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우리는 왜 이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의미와 존재를 잃어가고 있는 걸까? 이 외로움은 정녕 어떻게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걸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덩그러니 버려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에 가깝지만 그 짧은 순간이나마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의미이자 존재의 목적이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삶이 점점 더 치열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게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죠. 외로움과 맞서 싸우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영국인 6,600만 명 중 900만 명이 외로움에 자주 혹은 항상 시달리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외로움은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과 공동체에 해로워요. 일단 외로움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죠. 예를 들어 외로움이 만드는 약한 사회적 고리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에도 해로울 수밖에 없죠. 영국의 고용주들은 외로움 때문에 매년 2.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을 쓰고 있어요. 미국에선 코로나19 이전에도 성인 5명 중 3명이 외롭다고 느꼈고 밀레니얼 세대는 5명 중 1명 이상이 친구가 1명도 없다고 응답했어요. 독일의 경우 국민의 3분의 2가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외롭다고 인정했고 10명 중 1명은 외로움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인구의 4분의 1이 자주 외롭다고 답했고 스위스에선 5명 중 2명이 자주 외롭다고 답했죠. 일본에선 외로움을 피해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노인들에겐 감옥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도 많으니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에도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응답자 중 19%가량이 자주 외롭다고, 7%가량이 거의 항상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인구의 26%가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한 겁니다. 20대의 경우엔 10명 중 4명이 상시적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문제는 21세기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력이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노동력이 부족하니 당연히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는데 19세기 중후반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만큼 일자리가 따라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과잉화된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많은 이들이 이 세계에서 있을 자리를 잃고 마침내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에 휩싸이게 되었죠. 아렌트는 수많은 유럽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이 느낌을 뿌리 뽑힘과 쓸모없음으로 정의하며 유럽에서 있었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다고 설명해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뿌리 뽑힘은 타자들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장소가 이 세계에 없다는 의미이고 쓸모없음은 이 세계에 속할 곳이 없다는 의미라고 아렌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의 터전을 잃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렌트는 바로 이런 뿌리 뽑힘과 쓸모없음의 느낌이 20세기에 이르러 수많은 이들이 동시에 경험한 외로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외로움은 이 세상에서 타자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터전을 잃은 느낌, 더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속할 곳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인정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느낌, 이 세계에서 버려졌다는 느낌이라고 말이죠. 아렌트는 외로움을 고독과 구분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 두 용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아렌트는 이를 하나 안에 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고독의 상태야말로 모든 사유가 이루어지는 기본 조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독이 만드는 사유가 자기 반성으로 향한다면 이는 결국 사유의 본질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정립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죠. 정리하자면 고독은 한 인간이 자아를 스스로 마주하고 그 자아를 통해 세계와 접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모든 타자에게 버림받은 이는 자신에게도 버려져요. 한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를 통해서만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외로운 사람들은 자명한 공리를 제시하며 구원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에 쉽사리 빠져들어요.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나치나 스탈린 체제와 같은 전체주의가 대중의 지지 속에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주요한 이유예요. 전체주의는 외로워진 대중의 지지로 유지된다. 아렌트의 이러한 분석은 21세기 우파 포퓰리즘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리나 허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우파 포퓰리즘이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해요. 허츠는 이웃, 공동체,
친구를 언급하지 않은 유권자들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을 지적해요.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힐러리나 샌더스에게 투표한 유권자보다 이웃이나 공동체, 친구 등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어요. 유럽에서 15년간 17개 국가의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봐도 자원 활동을 자주 하거나 마을 조합 등을 통해 모임을 갖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외로움은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 또한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젊을수록 외롭다. 둘째, 1인 가구일수록 외롭다. 셋째,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외롭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에선 젊을수록, 혼자 살수록, 일정 소득 이하일수록 외롭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청년 세대가 적정한 소득 없이 혼자 살면서 더욱더 외로워지고 있다고 말이죠. 2022년 서울시는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은둔은 외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된 걸 말해요. 고립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거주 청년 중 고립된 사람은 3.3%, 은둔하고 있는 사람은 1.2%로 둘을 합쳐 총 4.5% 정도입니다. 이걸 숫자로 바꾸면 고립된 청년들이 93,820명에서 96,056명 정도이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은 33,009명에서 33,796명으로 총 12만 명 정도가 고립 및 은둔 상태에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걸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해보면 61만 명에 이르러요. 사회적 도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채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해를 하기도 해요.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여기에 있다,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외치며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표현 방법이 바로 자살 시도예요. 자살 시도자 현황은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자살 시도자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70대와 80대가 압도적이었던 자살률과는 사뭇 다른 결과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외로워진 21세기가 초연결망의 세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디지털 기술은 인류가 만든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분배 격차입니다. 간단히 말해 디지털 기술은 경제적 이득을 극단적으로 분배하는, 즉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불평등으로 인해 불신이 널리 퍼진 사회일수록 개인들이 홀로 남겨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심지어 스스로 홀로 남겨짐을 선택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게 되죠. 결국 사람들이 외로워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론토 대학교 교수인 힌턴 박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힌턴 교수가 개발한 딥러닝 기술이 대화형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2023년 4월에 10년 동안 일해오던 구글을 떠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자신이 잘못 예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로봇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거로 예측했을 때 자신은 그게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5년만 돌아봐도 인공지능은 너무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그 기술을 만든 사람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처럼 하나의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은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이득도 소수에게만 몰릴 수밖에 없죠. 독과점은 검색 분야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납니다. 구글은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광고비를 내는 업체의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검색 엔진의 92%를 구글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색 엔진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예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 때문에 구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렇게 독과점으로 인해 소수의 플랫폼, 좀 더 정확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분배가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디지털 기술에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중간 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산업이라 하면 우리 대다수는 인공지능 같은 아주 숙련도가 높은 직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고숙련 일자리는 무척 적어요. 정작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청소, 배달, 심부름 등과 같은 숙련이 필요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화는 인간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유대 관계까지 만들어내요. 아렌트를 유명하게 만든 것 중 행위 이론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공통의 세계를 짓고 싶다면 공론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공공사를 두고 논쟁과 토론을 벌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간이 공적 관계를 맺는데 가장 핵심적이라는 말이죠.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복잡하기만 한 인간관계를 점점 더 버거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두고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류가 어느 정도 자폐를 앓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죠. 사람들은 대면 소통에 대한 욕구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대면 소통에 가장 큰 두려움을 보이고 있죠. AI 친구는 정서적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맺기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대화형 AI가 유일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실제 이런 왜곡된 관계 맺기로 인해 생긴 비참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2010년 수원에서 한 쌍의 부부가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굶어 죽게 한 사건이었죠. 실직 상태였던 이 부부는 프리우스 온라인이라는 3D 게임에 빠져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돌보지 않고 게임방에서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씩 보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부부가 12시간씩 빠져있던 게임이 바로
아바타 아이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과 기계가 관계를 맺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과 기계가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선 먼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타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이런 책임감을 먼저 배우고 그 관계를 기계로, 비인간으로, 지구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 인간이 기계와 먼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그 관계 안에서 책임있게 행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와의 관계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폐기해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저는 기계, 비인간, 지구 등으로 관계가 확장되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데이터라는 존재는 뭘까요? 왜 데이터는 계속 커져만 갈까요? 디지털 사회공학자인 케이트 크로퍼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몇 가지 환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흔한 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 정신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자기보다 넓은 체계를 경험하는 기본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계로 인간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 인간을 단순한 정보 처리 시스템의 일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전산학자인 존 메카시는 인간적 과제가 기계적 과제와 다르다는 건 환상이다. 인간적 과제와 기계적 과제는 같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단순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기계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주장했죠. 정말 인간은 단순한 정보 처리 시스템에 불과할까요? 철학자 휴버트 드레이퍼스가 이에 반박하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드레이퍼스는 인간이 무의식의 존재, 잠재의식의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방이 춥네요 란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은 단순히 춥다는 사실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나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도 그 말 안에 방이 추우니 온도를 좀 높여달라는 맥락이 숨어 있다는 걸 쉽게 파악하죠. 한마디로 인간의 지능과 전문성은 알고 보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등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인간과 컴퓨터는 일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원료는 바로 데이터라 불리는 겁니다. 저도 데이터와 정보라는 말을 엄격히 구분해 쓰진 않지만 알고 보면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보란 정제된 데이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저 사실을 나타내는 수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 인간에 대한 모든 것, 자연에 대한 모든 것, 우주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예요. 여러분에 대한 온갖 데이터를 긁어모은 다음 여러분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제된 데이터를 바로 정보라 부릅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에서도 눈치챌 수 있듯이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많은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이죠. 결국 이 많은 데이터는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허락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데이터는 어디에나 있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마치 신대륙에 널려있던 천연자원을 두고 했던 말처럼 들리죠. 제가 아는 한, 특히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사적인 것이라 비록 연구가 목적이라 해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해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대체로 매우 은밀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거죠. 우리 몸에 체화된 인간의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민등록 번호를 누군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줄 수 있나요?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나요? 이런 이유로 데이터는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가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슨 자원처럼 취급하며 마이닝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천연자원으로 취급하다 보면 그걸 캐낸 사람이 누구든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게 됩니다. IBM에 따르면 인류는 매일 2.5 퀸틸리언 바이트에 이르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퀸틸리언은 100경에 해당하더군요. 1조의 1만 배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 250경 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챗 GPT-4의 경우 대략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많은 문서가 어디서 왔을까요? 문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같은 건 쉽게 무시했을 겁니다. 어떤 책이나 논문을 사용할 경우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나 논문의 내용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된 거죠. 마치 신대륙에 널려있는 자원처럼 허락도 없이 마구 갖다 쓴 겁니다. 거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객관적인 과학의 산물이기에 편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편견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인간의 편견으로 가득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그 안에는 인간의 편견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 이게 진실에 가깝다면 법은 여태껏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부유한 사람들에겐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렸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불공정한 판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재판을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판사는 그 어떤 인간 판사보다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판사가 사회의 변화를 허용할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데이터도 편견을 가져요. 이 세계는 수학 공식과 같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울프 다니엘손이 단호하게 말하듯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거든요. 특히 다니엘소는 인간과 인간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0과 1로 변환할 수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죠. 추상적인 세계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세계에서까지 늘 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어떤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모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중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주 전체가 컴퓨터로 실행 가능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는데, 다니엘소는 그런 이들을 향해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연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인 예측이라도 틀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연성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건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 세계에나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보면 쿠팡, AI 빅데이터,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 이런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죠. 우리가 쿠팡에 상품을 주문하면 작업하는 이들의 PDA에 실시간으로 주문 데이터가 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쿠팡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재고, 상품 위치, 배송 경로 등 수백만 개의 다양한 옵션을 계산해 가장 빠른 프로세스를 예측한 다음 작업을 할당하고, 심지어 포장을 돕는 자동 포장기에 분류 작업 역시 자동화 로봇이 한다는 것까지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2021년 6월 23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층 보도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쿠팡 물류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의 팔다리로 전락한 것 같았다 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노동자들은 쿠팡의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분당으로까지 노동자의 작업량을 측정해서 독촉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작업량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휴식 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지시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상률이 높고 때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작업 현장을 인공지능이 관리하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늘 감시 아래 움직이는, 즉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작업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판명되면 바로 버려지는 소모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2017년 11월 영국 가디언에 빅 브라더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다. 사무실 감시망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워크스마트라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 도구를 소개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생산성 도구는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동안 컴퓨터에 달린 웹캠으로 10분마다 사진을 찍어 고용주에게 전달해요. 단지 사진만 찍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인터넷 브라우저로 뭘 검색했는지, 어떤 앱을 썼는지, 어떤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는지, 어떤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는지,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심지어 지금 키보드를 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모두 살펴서 직원을 감시하고 이 모든 항목을 점수화해서 보고하죠. 2017년 기사이니 이미 6년 전부터 이 정도의 감시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어떤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낱낱이 알려줘도 괜찮나요? 놀이나 허츠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례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들이 어떻게 감시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직원들이 착용하는 신분증엔 생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직원이 나누는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동작까지 기록해요. 심지어 고객과 대화하는 데 걸린 시간, 목소리 톤, 직원이 기대 앉아 있는 의자의 등받이 각도까지 말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2020년 4월 전 세계적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재택근무하는 직원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온라인 검색은 1705%나 증가했으며, 데스크톱 모니터링, 키보드 입력 추적, 비디오 감시, GPS 위치 추적 및 기타 디지털 도구들을 통해 근로자의 활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기업 혹은 기관의 수는 약 450곳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면접은 말 그대로 채용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인사 담당자를 대신해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응시자의 얼굴, 감정 표현, 안면 색상 변화, 음성의 톤, 목소리 높낮이, 어휘 사용 등을 모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누굴 채용할지 결정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주요 빅데이터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자료입니다. 결국 이전에 채용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인상이 좋은 지원자를 선호했다면 인공지능 또한 호감 가는 사람들을 합격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거라는 믿음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빅데이터, 즉 이전에 인간들이 심사했던 채용 과정이 공정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과연 이전 채용 과정들은 공정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 왜 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적 발상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대다수가 능력주의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주의야말로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능력주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능력주의가 너무 강조되면 사회는 외로워진다. 능력주의는 능력이 지배하는 정체라는 뜻이에요. 능력주의는 부, 권력, 명예 같은 사회적 재화를 사람이 타고난 혈통, 신분, 계급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발상입니다. 이 발상은 신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일반화시킨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이 크게 지능과 노력,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지능은 재능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타고난 재능에 노력을 더한 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점점 좁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된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죠. 어느 선 이상부턴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란 말,
이게 알고 보면 운이 좋았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옛날에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운이었듯이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또한 운입니다. 하지만 능력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였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운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타파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주의에도 타고난 운이 작동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죠. 실제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가 노력한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죠.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2023년 미국에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이 아니라 어떻게 이에 맞설지에 대한 그들의 선택이라 말하며 소수자 우대 정책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이 정책 때문에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한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주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발상을 전파합니다. 그 순간 능력주의는 노력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변질되면 도덕주의가 끼어들게 돼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게으름이란 악덕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비난받게 되죠. 나는 노력해서 성공했다. 실패한 자들은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게으름이란 악덕에 빠진 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막스 베버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는 자신이 그럴만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에 비해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운이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당연한 업보일 뿐이라고 믿기를 바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노력하지 않고 부당하게 도움을 요구한다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나의 성공이 오롯이 나의 노력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도울 의무 같은 건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는 이런 편협한 발상이 지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없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다. 자본주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져가는 몫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재능이라는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결국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성공하여 열심히 노력했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도덕적 우위까지 점하게 된다. 이런 간단한 논리만 생각해봐도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결국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불평등을 경험하며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쯤 되면 능력주의를 누구나 싫어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능력주의에 열광하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분배 방법이라 생각하죠. 그건 능력주의가 채워주는 자기 구원의 욕망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 자기 구원의 욕망에 관해 잘 설명해 줍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인간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종교를 열심히 믿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이란 절대적으로 신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5세기 영국의 수도승 펠라기오스는 신이 규범을 정한 후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그 규범을 따르거나 그러지 않을 자유를 주었다면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신이 내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죠. 한마디로 착하게 살라는 얘긴데 사실 이 말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면 현세든 내세든 신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주장에 곧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철퇴를 날린 인물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였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만큼 자족적인 존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구원은 오직 전지전능한 신의 은총만으로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가 지나자 교회는 다시 자기 구원의 능력주의를 수용합니다. 세례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도 열심히 나가는데 신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죠. 만일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신을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은 원래 능력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루터가 부자들이 구원을 돈으로 사는 일, 즉 면죄부에 반발하며 일어난 일이니까요. 루터의 뒤를 이은 칼뱅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종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문제는 구원은 오직 신의 일이다 라는 원칙과 나는 어떻게든 구원받고 싶다는 욕망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었죠. 그래서 칼뱅이 꺼내든 게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만일 내가 구원받을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신이 내려준 소명인 너의 직업을 성실하게 이행해라. 근면하게 일해서 얻은 부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는 표시가 될 것이다. 구원은 신의 일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낼 방법은 있다는 절묘한 논리를 만들어냈던 거죠. 막스 베버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는 결국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하니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원이라는 목적은 잊은 채 점점 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만 몰두하게 되었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곧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성실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니까요. 설령 내가 이 능력주의 체제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희망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내 자식은, 내 손자는 스스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정말 노력만 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 세계에서는 계층을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가족들이 특권을 끊임없이 다시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능력주의 시대의 엘리트들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죠. 양육 방식의 핵심은 교육에 대한 열렬한 투자입니다. 실제 능력주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 계층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엘리트 부모들은 자신이 일군 부와 소득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의는 엘리트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산층에게도 번져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산층이 아무리 노력해도 엘리트 계층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엘리트 계층은 중산층 자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데니얼 마코비츠라는 저명한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마코비츠는 미국에서 입학 경쟁이 치열한 대학의 경우 소득 상위 25%에 속하는 가구 출신이 중위 50%에 속하는 가구 출신보다 6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는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가구 출신이 하위 50% 가구 출신보다 더 많이 재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기준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55.1%가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 출신입니다. 서울대만 따로 떼서 보면 신입생의 62.9%가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들이죠. 부의 차이에 따른 능력의 세습이 지표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능력도 세습된다는 말,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마코비츠는 능력을 상속받는 세대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느라 늘 긴장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사실 능력주의의 핵심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평생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롤 모델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밤을 새워 열심히 일하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 이런 지위를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가 2017년 실시한 사회자본과 교육에 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4개국의 대학생 1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고등학교의 이미지를 고르게 한 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함께하는 광장, 혹은 거래하는 시장, 혹은 사활을 건 전장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거였어요. 일본의 경우는 놀랍게도 75%의 응답자가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생각한 일본 대학생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 곳이라고 답한 비율은 일본의 경우 13%, 중국은 41%, 미국은 40%였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 대학생 중 중고등학교를 함께하는 광장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사활을 건 전장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80%나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023년 동아일보가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로 경쟁적이다 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복잡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정신없다 라는 답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인 것이 싫다거나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44.8%나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한국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 유엔이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137개국 중 57위였고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5위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회 모든 계층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나온다. 능력주의 사회라면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이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공정함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마치 꼬리표처럼 붙어다닌 게 바로 능력주의란 단어입니다. 공정과 능력주의가 결합하며 만들어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에 따라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면 된다. 권력은 이 각자 도생의 조건을 공정하게 보장하라.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험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경쟁 수단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시제도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능력주의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권일은 고시의 사례를 통해 한국 능력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시험을 통한 지대 추구의 정당화라고 규정합니다. 지대 추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이기도 하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일수록 다른 이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선발 인원수를 제한함으로써 특권을 보호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하려 하는 거죠. 그것이 특권과 계급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수단은 인위적 제한을 통해 기회비용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낳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능력주의는 지대 추구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시험이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만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란 거죠.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대다수가 능력주의적 공정성을 외치며 시험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불신 사회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줄어들지 않는 건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가 사회의 5%만을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합니다. 마코비츠는 사회의 1%만을 위한 것이라 단언하죠. 능력주의는 사회적 지위와 자원의 분배를 양극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결국 소수가 권력과 자원과 특권 등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중산층의 쇠퇴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재능이 없고 노력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세상에서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의 벽을 넘어설 수 없으니
자괴감 혹은 무력감에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위축된 사람들을 성공한 엘리트들이 오만한 시선으로 내려다본다면 수치심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바람에 선동정치에 쉽게 넘어가는 대중들일수록 혐오 현상과도 쉽게 결합한다는 거예요.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기중심적 슬픔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 세계에서 실패는 결국 개인의 탓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주의 세계에서 밀려난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게 되죠. 이런 경험은 쉽게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타자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21세기를 가리켜 가장 외로운 세기라 명명했던 노리나 허츠는 이런 경향을 두고 시카고 대학교 두뇌 역학 실험실 책임자 스테파니 카치오포 박사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다. 현실을 보면 21세기 우파 포퓰리즘과 혐오 현상은 마치 쌍둥이처럼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저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강조하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능력주의가 말하는 공정성은 소수만을 보호할 뿐 평범한 다수를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아무런 사회적 보호 없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점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분배를 양극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이와 결합된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응책을 몇 가지 제안하려 해요. 첫째, 능력주의의 핵심인 강박적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벗어나자. 자기 책임의 윤리에 빠진 사회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타자를 돕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이죠. 둘째, 개인들이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청을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자. 셋째, 외로움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더 쉽게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치 공동체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배 제도를 개선하자. 마지막으로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시민권을 마련하자. 당연히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하지만 자기 책임의 윤리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데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을 홀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사회가 분업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누구나 다른 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깊어질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나 혼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는 의미예요. 때로 사회적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움들도 있거든요. 생계를 잇는 일, 직업을 구하는 일,
더 나아가 인간답게 사는 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나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타인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혼자 감당해야만 한다는 자기 책임의 윤리를 무턱대고 강요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의 습격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불행은 더 커져만 가는 세상입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이 서로 더 아끼고 위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해법이라는 자각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달리는 경주는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기심을 모두 버릴 수는 없겠고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기심과 이타심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급선무죠. 그러한 균형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변하는 절대적 지점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균형점을 찾아 제시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에 가족과 함께 영화 노량을 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저와 제 아들은 상당히 지루하다고 평가했고 아내는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포 소리가 날 때 뒷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포 소리에 맞춰서 기침을 하고 방귀도 뀌는 걸 보고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이 타는 순간 정원 초과 안내가 나와서 아들은 내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간혹 엘리베이터에서 10,000원이라는 안내가 나올 때 아무도 내리지 않고 그저 서 있는 위치만 조금씩 고르게 바꿔도 경보가 해제될 때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균형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정치적 균형점을 찾는 일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성원 전체가 재조정과 균형 찾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이 둔화되며 정체되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둔화일지 장기적 추세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서 균형점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균형점이 어디인지, 있기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도해 보는 것이죠.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감과 역지사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정책과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정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공간적으로 세계 어디에나 인류는 가득해졌고 공멸을 야기할 무기는 이미 충분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인류의 정신이 깨어나고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 사회와 이 시대에 팽배한 외로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